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고요. 딸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딸은 지금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조금 늦게 수능 공부에 열중하고 있고,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딸아이 공부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딸은 공부하느라 바쁜데도 꼭 제 식사를 챙겨주는 착한 딸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이렇다 할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동네에 있는 공장 일자리를 얻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입은 제가 훨씬 더 많았지만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살다가 아내가 임신을 했고 사랑하는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은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회사에서 야근이나 초과 근무까지 다 도맡아 할 정도로 돈을 모으는 데 힘썼습니다. 그걸로 딸아이 옷 조금 더 좋은 거 입히고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사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했죠. 아내는 출산 후 산후조리를 마치고 공장에 복직했어요. 딸아이는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번갈아가며 돌봐주셨죠. 아내도 공장이라고 퇴근하고 나서 딸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돌보느라 저보다 더 힘들었고, 저도 늘 밤에는 퇴근 후에 딸아이 얼굴만 보고 곧바로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땐 너무 행복했고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산다는 것에 큰 보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대로 계속 살았어야 하는 건데 힘들더라도 꼼수 부리지 않고 편한 길 찾지 말고 정당하게 내 힘으로 벌어서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건데 그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실 제 잘못으로 시작된 비극이기 때문에 지금도 딸에게는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딸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돈도 더 많이 들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누구 집은 벌써 영어 과외를 한다더라, 누구는 벌써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연줄을 대고 있다더라 하는 소리가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에서 들릴 때마다 내가 지금 딸 아이에게 충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은 결국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로 이어졌어요. 아내가 돈을 같이 벌고는 있지만 공장에서 받는 월급은 우리 가족의 식비 정도를 채워줄 뿐 실질적인 집안 수입의 대부분은 제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수입을 더 늘릴 길을 찾는다면 그건 저의 몫이었어요. 그때 마침 어떤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자주 보고 놀았던 몇 살 터울의 형님인데 회사 회식 자리로 간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형님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 너 창식이 맞지? 자식 많이 컸네. 직장생활도 하고 사람 됐어 하길래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가 이내 기억해내고 반갑게 아이고 형님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제가 성인 되기 전에 형님이 동네를 떠나서 보지 못한 지 수년 만이었거든요. 저희 회사 회식 자리는 파장 분위기였고 형님이 괜찮으면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그렇게 둘이 같이 작은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형님을 만나니 기분도 좋아지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만나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죠. 주로 퇴근 후에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는 시기였는데 형님은 그때 당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물을 생각도 못했고요. 결혼은 했냐고 물어보니 사는 게 바빠서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형은 지금 그럼 많이 놀아도 나는 딸 낳고 너무 예쁘고 행복하긴 한데 애한테 해주고 싶은 건 많아지고 돈은 딸리고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야 하고 한탄하듯 농담조로 말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너 그럼 나랑 같이 사업 하나 해볼래? 이게 인터넷 시장으로 연결된 거라 전망도 밝고 해외에도 진출할 수도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고객층이라니까? 그럼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냐?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제 얇은 귀가 팔랑거린 거죠. 저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물었더니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 전통 물건이나 안 쓰는 물건 그런 거 있지? 그게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엄청 신기한 물건 취급받거든. 그걸 서양 시장에 파는 거야. 인터넷 중고장터 사이트에 올려두면 거기서 알아서들 자기가 찾는 물건도 주문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택배로 물건만 보내주고 돈 받고. 그럼 되는 거야. 야, 이게 수입이 꽤 짭짤해. 내가 이 돈 나눠 쓰기 싫어서 지금 결혼 생각도 미루는 거야. 하며 열을 올리면서 설명하는데 저는 점점 형님 이야기에 홀리듯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형님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저를 매일같이 설득했고 저는 결국 2주일 정도 고민한 끝에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그 형님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혹시 걱정하는 소리를 할까 싶어 아내에겐 말하지 않고 형님이 오라는 곳으로 출근을 했죠. 그곳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정집이었어요. 낡고 허름한 방 2개짜리 집이었죠. 거길 가니까 그래도 컴퓨터도 2세대 있고 무슨 포장지들도 많고 꽤 일하는 곳 모양새가 나긴 하더라고요. 형님은 제게 지금 막 자리 잡기 시작해서 슬슬 물 들어오는 중이야. 너 딱 좋은 시기에 들어왔어 하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난 뭐 하면 돼? 하고 물으니 형님이 내가 곧 네 주 줄 거야. 아 근데 내가 빼먹은 게 있는데 너 혹시 한 5천만 원 정도 융통할 수 있냐? 하고 물었어요. 저에게 5천만 원은 저희 전 재산을 차지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형님은 이게 초기 비용이란 게 있잖냐. 나도 처음에 이거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데 5천 정도 쏟아부었어. 그러니 너도 네 이름 올리고 해야 하니까 그만한 투자는 해야 하지 않겠냐? 하길래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형님의 호언장담을 믿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 번에 투자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었죠. 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적금을 깨서 저희 돈 대부분을 형님 계좌로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돈을 받자마자 좋다고 웃으시면서 제게 일을 주시더군요. 그 일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형님이 포장하라고 하는 물건들을 포장하고 형님이 알려준 주소로 보내는 일이었어요. 난 언제 물건 팔아? 하고 물으면 아직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 안 돼서 지금은 안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 하고 말했습니다. 제 돈 대부분을 형님께 줘서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는 확연히 줄었고 아내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부도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곤 했어요. 저는 애써 아내를 안심시켰고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일하던 그 형님 사무실로 가니 형님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너무 안 받아서 어디 나갔나? 하고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딘가에서 남자 둘이 튀어나와 제 양팔을 붙들고 갑자기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 남자들은 자기들이 경찰이라고 말했고 저를 사기죄로 체포한다고 했죠. 저는 너무 놀라고 억울해서 끌려가는 경찰차 안에서 나는 아니라고 아무 죄도 없다고 소리 질렀지만 경찰들은 일단 서해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만 할 뿐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은 세계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낡은 물건을 구매해 그럴듯한 희귀품이나 모조품으로 포장하고 그걸 사기쳐서 비싸게 되파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걸 까맣게 모르고 물건을 보내기만 했고요. 형님은 애초에 제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제게 접근한 것이고 먼저 경찰이 온다는 상황을 알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소식에 눈앞이 깜깜해졌고 저는 손쓸 새도 없이 모조품 밀반입 수출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는 저를 보며 울면서 제게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자기 혼자 아이는 어떻게 키우냐고, 남은 돈도 없는데 자기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저보곤 감옥 안에 들어가서 속 편하게 세금 밥 먹고 살 거냐고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욕을 묵묵히 들으면서 눈물만 흘렸죠.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저는 징역 6개월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다른 흉악범들처럼 무기징역이나 몇십 년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전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지 3개월 정도 후에 교도소로 아내가 보낸 이혼 소장이 날아왔어요. 이혼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교도소로 찾아와 양육권은 아내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도 해주었죠. 저는 이혼해도 좋으니 딱 한 번만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내 변호사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며칠 후 아내가 딸을 데려왔고 딸은 오랜만에 보는 아빠가 낯설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빠 집에 언제 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아빠 곧 나갈 거야. 엄마 말 잘 듣고 잘 자고 있으면 아빠가 금방 갈 거야. 하고 말했어요. 딸은 아빠 엄마 이사 간대. 엄마랑 나랑 둘이 이사 가는데 난 어디로 이사 가는지 몰라. 아빠 찾아올 수 있어? 하고 묻는데 제 가슴이 쿵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딸과 아내를 못 찾을 곳으로 연락도 없이 이사해버리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었죠. 딸은 마지막에 아빠 얼른 와 하면서 면회장을 떠났어요. 딸이 떠난 그날 저는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저와 딸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제게 사기를 친 그 형님이 죽도록 징후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잘만 흘러서 어느덧 저희 출소일이 찾아왔어요. 6개월 만에 밖으로 나오니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가장 먼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형님에게 사기당한 걸 유일하게 믿어주시고 늘 면회를 오셨었죠. 그러나 면회를 오셔도 전 며느리와 손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손녀를 그리워하셨죠. 아내와 딸이 사는 곳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어디로 이사 갔는지 도통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멀리 떠나버린 게 분명했어요. 제가 그렇게 증오스러웠던 걸까요? 저는 딸이 그리워서 미칠 지경이었고 매일매일 방에서 술을 마시고 울다가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절 보며 같이 늘 우셨어요. 어머니가 절 보며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내가 먼저 떳떳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내 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다음날 바로 일을 찾아 새벽 아침부터 나섰습니다. 비록 한 줄이었지만 사기 전과 기록은 제게 빨간 글씨로 남아 사사건건 취업에 발목을 잡았고 최종 면접에서 수차례 탈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느 작은 회사에 지원해 면접 기회를 얻었고 전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며칠 뒤 저를 채용했다는 연락을 주었어요. 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죠. 저의 억울한 사연을 알아준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 시작했고 전 그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월급 인상도 착착 잘 되었어요. 그렇게 수년이 지나서 저는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전 다시 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위를 다소 수면했지만 결국엔 찾을 수 없었고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조금 큰 돈을 들이긴 했지만 능력은 확실히 보장이 된다길래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맡겼죠.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한두 달 정도가 지났을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내와 딸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곳이 태국이라고 했어요. 외국으로 나갔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그래도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저는 태국 주소를 받았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바로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안 되는 영어를 써가며 택시를 타고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도착한 곳엔 헐렁한 빌라 앞이었습니다. 주소에 적힌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 초인종을 눌렀죠. 초인종을 누른 지 얼마 안 돼서 문이 열리고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가 나왔어요. 한국말로 누구세요? 하고 묻길래 아내 이름을 댔더니 지금 엄마 없어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한국 아이가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엄마가 지금 없다길래 어떡할까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하이 하고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아보니 고등학생 나이로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어요. 바로 제 딸이었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딸의 이름을 부르니 딸이 잠시 혼란스러운 듯 얼굴을 조금 찌푸리다가 아빠? 하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아빠야 하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딸은 손에 들고 있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제게 달려와서 제 가슴을 퍽퍽 때리면서 딸아이는 울면서 아빠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기나 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린 시절에 헤어졌던 딸이 저를 이렇게 기다려줬다는 사실에 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저는 그저 말없이 딸아이를 안으며 기쁨의 재회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아이에게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계속 울다가 장바구니를 집 안으로 아무렇게나 대충 던져놓고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조용한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줬죠. 딸은 제가 교도소에 가고 나서 엄마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엄마에게 새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와 만난 지 3달도 안 돼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 남자와 낳은 아이는 집에 있는 남동생인 거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새아빠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동남아로 이민을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태국에 와서 산 게 벌써 7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네요. 딸은 자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선 언어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살긴 해야 하니까 간신히 영어는 배웠고 학교도 못 다녔다고 해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새아빠가 학교 다닐 시간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돈 벌어서 오라고. 결국 딸은 관광객 가이드나 주스 등을 파는 일을 해서 용돈을 벌어야 했고 그마저도 번 돈의 절반은 새아빠와 엄마에게 뜯겨야 했다고 합니다. 새아빠만을 의지하는 아내는 딸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살면서 제 인생을 찾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사랑하는 딸은 사람답게 살 권리도 빼앗고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딸은 울면서 아빠가 전과자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울면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이라도 한국에 가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 공부도 해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고 울면서 부탁하더군요. 딸아이는 태국에서 밤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운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아빠가 꼭 한국으로 데려갈 테니까 한국에 가서 아빠랑 살자고 했죠. 그렇게 딸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녁까지 기다리니 집으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충격받은 듯한 얼굴을 하더군요. 제가 여기까지 쫓아올 줄 몰랐던 거겠죠. 저는 아내를 만나면 바로 욕부터 하고 싶었는데 저 또한 말없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 뒤로 들어온 남자의 얼굴 때문에요. 아내의 새 남편은 바로 수년 전 제게 문화재 투자 사기를 치고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짐승만도 못한 그 형님 놈이었습니다. 이제야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 것 같았어요. 그 놈이 제 빈자리를 틈타 아내에게 접근해 또 사기를 치고 동남아로 해외 도피 이민을 온 거였죠.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고등학교 다닐 딸아이를 학교도 안 보내고 저놈한테 학대받으면서 앵벌을 시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저는 딸을 한국으로 데려가서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했죠. 아내는 전과자 주제에 무슨 애를 키워 하고 역정을 내면서 딸아이는 절대 못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사람 전과자 만든 그 쓰레기 같은 인간 밑에서 키우는 것보단 내가 키우는 게 낫지. 너 새 남편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일도 없었어 하고 소리치니 아내도 그놈도 당황했어요. 난 어차피 빨간 줄은 그어졌고 난 내 딸만 한국에 데려가면 돼 하고 곧바로 딸아이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쫓아와서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애랑은 연락하게 해줄 거지?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딸이 엄마는 이제 나 잡을 생각은 하지도 않는구나. 하긴 새 남편이랑 낳은 아들이 있는 집에서 난 더 이상 살기 싫어. 엄마 얼굴 다시는 안 봐. 하고 돌아섰어요. 그렇게 딸아이와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딸은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여러 검사들을 받은 뒤 저랑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만나게 했죠. 두 분은 딸을 보시고 많이 오셨습니다. 딸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못한 지 꽤 지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고 한국 문화들도 조금 어색해해서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잘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지금은 수능을 준비 중이에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목이 좋아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와 그놈에게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형님 놈 말을 들으니 자기를 혹시 신고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전화했더라고요. 저는 욕 한 번 받아주고 전화를 끊었고 아내는 딸과 한 번만 통화를 하고 싶다기에 딸에게 통화 여자를 물어봤지만 싫다고 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지금은 딸과 함께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딸은 앞으로도 엄마 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딸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둘 생각이에요. 때론 많이 힘들고 어쩔 땐 그놈을 이제라도 신고해서 복수할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골치 아픈 일을 진행하려니 제가 너무 지쳐 있었고 딸아이도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딸 잘 커서 대학도 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도 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